자, 이번 파트는 생물의 구성 단계 중에서 가장 작은 단계인 세포를 배울 거예요. 자, 세포는 일정 크기 이상 커지지 않는다. 자, 왜냐하면 크기가 클수록 물질 교환이 어렵다. 무슨 뜻인지 보자. 작은 세포가 있고 큰 세포가 있어. 작은 세포는 빠른 흡수와 배출이 가능한데 큰 세포는 작은 세포가 흡수하고 배출할 동안 겨우 흡수되다가 말아. 그럼 잘못하면 얘가 죽을 수가 있네, 그지? 또는 핵이 세포를 통제하는데 핵 하나가 통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포가 너무 커지면 얘를 감당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세포 수를 증가시키는 게 더 현명하다. 그래서 세포 수를 증가시켜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야. 크기와 모양이 생물체 종류에 따라 틀리고 한 생물체 내에서도 기능에 따라 굉장히 모양이 다양하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뉴런 신경세포체인데 갈지돌기, 축삭돌기, 신경세포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것도 하나의 세포야. 적혈구, 정자 이것도 세포네. 정자 같은 경우는 꼬리가 있어서 운동성이 있고요. 적혈구는 핵이 없어. 백혈구도 하나의 세포다. 타조알도 하나의 세포야. 계란도 하나의 세포고. 자, 그래서 생물의 크기는 세포수가 결정하는 거야. 코끼리는 쥐보다 크지, 쥐보다 큰 세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포가 큰 게 아니라 세포수가 많기 때문에 개체의 크기가 커진 거다. 여기까지 됐니? 다음, 생물의 구성 단계인데, 생물의 구성 단계는 자, 생물의 몸은 다양한 세포가 체계적으로 모여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근육세포, 상피세포, 신경세포, 혈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으로 근육조직, 상피조직, 신경조직, 혈압조직이 다 조직에 해당돼. 다음,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자, 위, 폐, 간, 심장, 콩팥, 소장, 방광 등이 기관이다. 개체는 여러 기관이 모여 이루어진 독립된 생명체로 사람, 개, 나무 등이 여기에 해당돼. 자, 여기에 관한 걸 이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야. 가보자. 자, 동물의 구성 단계인데,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 기관이 모이면 기관계가 되는데, 생물의 공통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야. 그런데 기관계는 동물에만 있어. 근육세포, 상피세포, 신경세포, 혈구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근육조직, 상피조직, 신경조직, 혈압조직이 되네. 자,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하는데 위, 간, 대장, 소장은 소화계, 심장, 혈관은 순환계, 코, 폐, 기관은 호흡계, 콩팥, 방광, 요도는 배설계, 눈기, 고현은 감각계에 해당돼. 자, 또 뇌, 척수는 신경계, 자극을 전달하고 반응하는 거. 근육, 골격은 근육계, 골격계를 이루고 몸 움직이게 관여한다. 골수, 가슴샘은 면역계야. 병원체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뇌하체, 갑상샘, 부신, 생식샘은 내분비계, 호르몬 분비하게 된다. 정소, 난소, 수정관, 수란관, 자궁은 생식계, 생식을 담당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요 기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관계를 보고서 어떤 기관이 있는지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한번 가려볼까? 그러면 소화계를 구성하는 건 위, 간, 대장, 소장. 순환계를 구성하는 건 심장, 혈관, 호흡계는 코, 폐, 기관 이렇게 이어나간다. 다시 보자. 자, 이번에는 자, 만일 신경계라면 뇌, 척수. 자, 면역계 이건 좀 어려워요. 면역계 잘 떠오르지 않으니까 잘 기억해야 돼. 골수, 가슴샘, 내분비계도 조금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요거 다뤄주면 여기 부분을 잘 외워주는 연습을 해야 돼. 내분비계는 뇌하체, 갑상샘, 부신, 생식샘 등이 있다. 생식계는 정소, 난소, 수정관, 수란관. 자, 이렇게 외워줘. 그러니까 동물에서는 기관하고 기관계를 잘 외워주는 게 중요해. 자, 요거 잘 외워주고 기관계는 동물에만 있다. 잘 기억하자.
자, 다음. 자, 이제 요거는 반드시 외워줘야 돼. 다시 보자.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지. 조직이 모이면 기관, 기관이 모이면 기관계. 그 다음에 개체. 상피조직은 몸을 둘러싸가 있고 피부, 손톱, 구강산피, 소화기 내면이 상피조직이고 결합조직, 조직이나 기관을 연결해 몸을 지탱해주는데 혈액도 결합조직이야. 조심해야 돼. 힘줄, 뼈, 다 결합조직이다. 신경조직은 감각과 반응을 조절하는데 감각신경, 운동신경, 신경조직. 근육조직은 근육과 내장운동을 담당해요. 골격근, 내장근. 다음 이제 식물의 구성 단계인데 식물의 구성 단계는 굉장히 복잡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이것만 외워주면 돼. 학교에서 아래쪽 다루지 않으면 아래쪽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일단 자세히 좀 가르쳐 줄 테니까 이 부분을 보고 자 필요한 부분을 취해서 학교에 맞춰서 시험 대비를 한다.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로 구성되어 있어. 자 생물의 공통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야. 그래서 조직계는 식물에만 있습니다. 이 조직계의 특성은 어떤 게 있냐면 자 식물이 뿌리, 줄기, 잎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표피 조직계, 뿌리 끝부터 줄기 끝까지 다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관다발 조직계, 물관, 채관이 뿌리 끝부터 줄기까지 쭉 이어져 있어. 그 다음에 나머지 제한계 기본 조직계야. 이것도 역시 뿌리 끝부터 줄기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게 조직계의 특징이다. 다음 조직계 보자. 자 세포 모이면 조직이 되죠. 조직에는 분열 조직과 연구 조직이 있는데 분열 조직은 자 분열 능력이 있어. 분열 능력이 있고 얘는 연구 조직은 분열 능력을 상실했어. 분열하지 못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분열 조직이 생장점 형성층인데 어디에 있냐면 뿌리 끝 줄기 끝, 뿌리 끝 줄기 끝에서 길이 생장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형성층에서 부피 생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두꺼워져요. 이렇게 연상하면 되고 다음 연구 조직은 연구와 땡칠이 바보 됐다 연상하시면 돼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합니다. 표피 조직, 유조직, 통도 조직 등이 있다. 통도 조직엔 다시 물관과 체관이 있다. 그지? 조직계는 표피 조직계, 표피 조직, 공변세포, 뿌리털 등이 있고요. 기본 조직은 책상 조직, 해면 조직이 있고 관다발 조직계는 통도 조직, 형성층이 있다. 자, 기관은 뿌리, 줄기, 잎이다. 생식기관은 꽃, 열매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 자 그런데 밑에 그림 잎의 단면도인데요. 잎의 단면도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물론 학교에서 자세히 다루면 하고요. 자세히 다루지 않으면 빼셔도 돼요. 자 근데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기 물관 잎의 단면을 보면 자 잎이 이렇게 있어. 잎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자른 거야. 잘라서 그 단면을 살펴본 거다. 그러면 물관이 위쪽에 체관이 아래쪽에 있어. 요게 인맥이야. 요 인맥이 잘려서 보인 게 이거다. 물관 체관이 관다발 조직계. 그 다음에 표피 조직계. 표피 조직계는 다시 공변세포와 표피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책상 조직, 해면 조직. 얘네들은 기본 조직계. 다시 자 얘네는 기본 조직계, 책상 조직, 해면 조직, 표피 조직계. 그 다음에 인맥을 누리는 거 관다발 조직계.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을 다 외워주셔야 돼요. 표피세포가 모이면 표피 조직, 표피, 뿌리털, 공변세포 등이 모인 거고요. 표피 조직계는 자 표피 조직, 공변세포, 이건 물관 위쪽, 체관이 아래쪽 관다발 조직계죠. 영기관, 잎이고요. 개체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소화의 맨 앞쪽 단원인 생물의 구성 단계를 맞췄어. 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암기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뒤쪽 나갈게요. 이번 시간은 영양소를 배울 거예요. 자, 영양소라는 건 몸을 구성하고 체온 유지하고 생장, 재생, 에너지 제공을 한다. 탄수화물은 g당 4kcal의 에너지, 단백질도 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자 g당 나오는 에너지량이 똑같아. 지방은 g당 9kcal의 에너지를 내니까 자 북극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자, 지방을 많이 섭취해야 되겠다. 그지?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니까 체온 유지에. 다음, 생명활동 조절 물질로 음식물에 들어있다. 3대 영양소. 영양소는 3대 영양소와 에너지의 원이 아닌 영양소로 구분할 수 있어.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에너지원도 되고 몸 구성하기도 합니다.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외워두셔야겠네요. 다음 에너지원이 아니지만 몸에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세 가지가 있다.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얘는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몸 구성하고요. 생리작용을 조절해줘요. 자, 다음 몸 구성 비율이다. 몸 구성 비율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순서만 외우면 된다. 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유기물질 중에는 단백질이 제일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지방, 무기염류, 탄수화물인데 이 탄수화물을 좀 눈여겨보면 탄수화물, 우리가 밥을 굉장히 많이 먹지. 근데 탄수화물은 대부분 에너지로 먼저 이용되기 때문에 섭취량에 비해 몸 구성 비율이 작다. 기억해놓고. 자, 이제 3대 영양소에 대한 특징들을 다 배울 건데요. 선생님이 표로 정리해놨다.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까지 포함되네.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지방은 구성 원소는 같다. 다음 기본 단위 탄수화물은 포도당,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구성되어 있어. 자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세 분자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다. 다음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요. g당 4kcal, 몸 구성하지만 구성 비율은 섭취량에 비해서 작다. 기억해놓고 단백질은 에너지원도 됩니다. 탄수화물이 다 소모되고 나면 자 지방을 소모하고 지방을 다 소모하고는 단백질 소모하게 돼요. g당 4kcal 에너지를 내고 몸 구성 성분, 몸의 기능 조절해 줍니다. 지방도 에너지원 되죠. g당 9kcal. 위에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해 놓은 거야. 몸 구성도 하고. 자 이제 여분의 포도당은 글리코젠, 간에 또는 근육의 글리코젠 또는 지방으로 저장돼. 밥만 먹어도 살쪄요. 맞습니다. 자,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단당류, 포도당, 당 하나짜리죠. 이당류, 여당, 설탕, 적당, 설탕이죠. 적당, 당이 2개짜리고요. 다당류는 당이 쭈루루루루 이어지는 거야. 당이 쭈루루루루 이어져 있다. 자, 이때 당과 당 사이의 결합을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과정에서 안 나오니까 넘어가셔도 돼요. 곡류, 감자, 쌀밥, 고구마에 들어있다. 다음 단백질은 자 세포, 원형질, 효소, 머리카락, 근육 등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고 성장기 때만 세포수가 증가함에 따라 많이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머리카락 나왔어 그러면 엄마가 단백질을 주셨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다음 치즈, 우유,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등의 두부, 콩 등에 많이 들어있다. 다음 지방은 지나치게 많으면 비만이 돼요. 고혈압의 원인이고 피부 밑에 저장된 지방을 피하 지방이라고 합니다.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유기용매, 기름 성분이 잘 녹는다는 뜻입니다. 버터, 식용유, 참기름, 땅콩, 깨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3대 영양소의 성분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어렵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암기하고 넘어가자. 다음 옛날에는 부영양소라고 불렀는데 현재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양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얘네들은요 물, 바이타민, 무기염류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은 몸의 구성 성분이고 영양소와 뇌폐물, 이산화탄소 등 물질을 운반합니다. 자, 체온과 생리기능 조절해주는 게 물이고요. 몸 구성성분 중 가장 많은 양 60에서 70% 차지한다. 다음 바이타민은 몸 구성하지 않지만 적은 양으로 물질 대사와 생리기능을 조절해요. 우리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섭취해야 됩니다. 부족하면 결핍증이 나타나요. 자, 지용성, 기름에 잘 녹는 성분입니다. 자, ADEK, 수용성, 물에 잘 녹는 거, B1, B2, C. 자,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다. 기억해 놓자. 자, 그래서 지용성, 아데크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수용성, 물에 잘 녹는다. 물에 부시시 녹는다. 부시시, BBC. 다음 무기염류, 뼈, 이, 혈액 등 몸을 구성하고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체액농도 조절하고 활성, 효소 활성화에 관여합니다. 나트륨, 철, 칼슘, 마그네슘, 인 등이 있고요. 멸치, 버섯, 다시마, 우유를 먹어야 된다. 다음 참고로
자, 학교에서 여기를 자세히 하는 학교도 있고 자세히 하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 일단 자, 참고로 들어놓으세요. 지용성. 자, 비타민 A가 결핍되면 야맹증이 걸립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저하가 되고요. 당근, 간, 계란 노른자 많이 들어있어. 비타민 D는요, D러버, 구리구리에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아, 요거는 아야. 이렇게 보면 된다. 밤눈이 어두우니까 아야. 다쳤다. D러버, 구리구리에 연상하시면 돼요. 자, 구루병. 뼈가 약해져서 골격 변화가 일어납니다. 간, 생선, 버섯을 먹어야 되고요. E는 임신 연상하시면 됩니다. 불임증. 생식 능력이 떨어져서 임신이 잘 안 돼요. 정자주수 감소되고요. 달걀, 간, 우유에만 들어있다. 다음 수용성 B1. 각기 논다, 혼자 논다 연상하신대요. B1이니까 B1. 사실은 다리각적 공기기자예요. 다리에 공기가 든 것처럼 부어오릅니다. 곡류, 사이클신을 먹어야 되고요. 자, B2, 피부병, 피부건조, 구강내염증, 효무, 우유에 들어있고요. C, 괴혈병, 잇몸에 혈압 피가 납니다. 야채나 과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선원들은 오랫동안 배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채를 잘 먹지 못했어. 그래서 비타민 C가 결핍돼서 자, 잇몸에서 피가 났어요. 그래서 자, 잇몸처럼 생겼죠? 잇몸에서 피가 나서 헐어서 죽기도 많이 했어. 야채를 꼭 먹어줘야 된다. 다음. 자, 3대 영양소 검출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수십만 개의 별을 치세요. 자, 녹말 아이오딘 칼륨 용액에 반응하면 갈색이 청람색이 된다. 청람색. 자, 변하는 색깔을 주로 외워주시면 돼요. 문제는 다 이쪽으로 나오니까 포도당 베네딕트 용액을 넣어서 가열해주면 얘는 가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 왜냐하면 반응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자, 가열을 해줘서 반응을 빨리 진행시켜야 되고요. 황적색이 됩니다. 자, 얘는 엿당, 과당 등 당분 검출합니다. 자, 그런데 설탕은 반응하지 않는다. 설탕은 반응하지 않는다. 기억해놔. 다음 단백질 5% 수산화탄 수용액, 1% 황산구리 수용액. 이걸 우리가 비우렌 용액이라고 한다. 비우렌 용액과 반응시키면 무색에서 보라색이 돼요. 자, 지방은 수단3 용액과 반응하면 붉은색이 선홍색이 됩니다. 지방은. 자, 그래서 이게 외우기가 좀 복잡하니까 좀 말을 만들어 보자. 자, 칼을 팔러 다니는 놈이 있는데 얘가 말을 더듬어 좀 찌질해. 자, 그래서 얘가 말을 합니다. 칼 녹이면 정남색 돼요. 이렇게 돼요. 칼 녹이면 정남색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포도당. 자, 당신의 배를 가열했더니 내장이 팍 터지면서 황적색 똥이 나왔다. 이렇게요. 당배 황적. 당신의 배를 가열하니까 내장이 팍 터지면서 황적색 똥이 나왔다. 이렇게 온다. 좀 더럽지? 그래서 당분을 검출한다는 뜻이에요. 다음. 자, 황구라는 똥개가 있어. 엄청 단순해. 맨날 때리다가 밥만 주면 좋아해. 순한, 수산화나트륨, 황구, 보라뿌레. 이렇게요. 단순한, 황구, 보라뿌레. 이렇게 본다. 다음, 수단 지방은 산도, 들도, 사람도, 나무도 선홍색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네. 하여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녹말, 칼 녹이면 정란색 돼요. 칼 녹이면 정란색 돼요. 당신의 배를 가열하니까 황적색 똥이 나왔다. 단순한 황구, 보라뿌레. 수단 지방은 선홍색.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영양소에 대해 정리를 했고요. 자, 3대 영양소 외우는 거 잊지 말고요. 3대 영양소. 다음. 자, 에너지로 이용되지 않는 거 역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비타민, 결핍증. 학교에서 하면 그때 암기하시면 돼요. 다음. 3대 영양소 검출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알겠지? 자, 외우고 문제 풀어나가면 된다. 소화, 음식물 속에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알이 자, 몸 안에 들어오지, 그지? 근데 얘가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밥알을 잘게 쪼개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소화다. 소화의 필요성, 영양소를 세포가 흡수하여 이용하려면 영양소의 크기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아야 된다. 자, 여기는 이해만 하면 돼. 자, 소화계,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그 다음에 간, 쓸개, 이자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는 아니지만 자,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소화계에 해당된다. 요거 기억해놔야 돼. 다음 소화관,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곳이고 침, 위액, 이자 등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소화액을 분비한다. 그래서 영양소를 분해하게 돼 있어. 소화효소는 자,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고요. 각각의 소화효소는 특정 영양소만 분해해. 특정 영양소만. 그러니까 소화효소 종류가 많아져야 돼요.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한다. 자, 소화효소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촉매라고 해. 촉매는 뭐냐면 자, 이렇게 돼지가 한 마리 있어. 돼지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 돼지를 그냥 뜯어 먹으면 힘들어. 돼지를 그냥 뜯어 먹으면 힘들단 말이야. 자, 그래서 칼을 가져와서 이 칼로 돼지를 자르는 거지, 그치? 그럼 분해 속도는 빨라졌지? 자, 그런데 칼은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칼은 변하지 않았어.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자, 분해 속도만 빨리 해주는 게 촉매야, 촉매. 이 칼이 촉매에 해당된다고. 이 촉매 중에 생체 내에서 작용하는 촉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효소라고 해. 그래서 소화작용을 빠르게 해주는 효소를 우리가 소화효소라고 한다. 소화효소는 일종의 촉매야. 자, 이 촉매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단지 분해 속도만 빠르게 해준다. 자, 돼지를 척척척척 자를 수 있다? 칼이 촉매다. 여기까지. 자, 음식물을 잘 씹으면 소화가 잘 되고요. 크기가 작은 이 음식물은 소화액과 닿는 면적이 넓어서 소화가 잘 되게 된다. 다음. 자, 소화 과정입니다. 자, 소화 과정. 선생님 정리해놨어요. 자,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이 식도를 따라서 내려가서 위를 거쳐서 십이지장을 거쳐서 이렇게 소장을 내려와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찌꺼기가 똥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간, 쓸개, 이자는 십이지장, 쓸개는 간에 연결되어 있고요. 쓸개즙을 간에서 생성해서 쓸개에 저장했다가 십이장을 분비하고 이자액도 십이장을 분비되고 작용은 주로 소장에서 일어난다. 일단 이렇게 기억해 놓고요. 각각의 기능들을 살펴봅시다. 자, 입, 음식물을 이로 잘게 부수고 침과 골고루 섞어줍니다. 탄수화물이 분해되고요. 침샘에는 녹말 분해 요소가 들어있는 침을 분비하게 돼 있어. 다음 식도는 입과 위를 연결하는 가늘고 긴 관, 위는 주머니 모양으로 위샘에서 단백질 소화 요소가 들어있어요. 단백질이 처음 소화되는 기관이고요. 소장은 가늘고 긴 관으로 영양소가 체존상물로 소화되어 흡수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대장은 주로 물을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항문으로 나가게 돼 있지. 자,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할 거야. 일단 다른 내용들 좀 보자. 간은 쓸개즙을 생성하고 영양소를 저장하고 독성물질을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가지 역할, 영양소 저장, 독성물 해독. 쓸개즙 생성하고 영양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자, 독성물질 해독. 자, 암모니아를 독성이 더 약한 요소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간입니다. 쓸개는 간에서 생성된 쓸개즙을 임시 저장했다가 소장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자는 녹말,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자액으로 소장으로 분비한다.
이자액과 쓸개즙은 소장의 시작 부분인 12장으로 분비되고요.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 쓸개의 저장 12장으로 분비된다. 기억해놔야 돼. 자, 이제 하나씩 자세히 또 살펴보자. 그러면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으로 간다. 자, 그러면 입에서 일어나는 변화 보자. 탄수화물이 처음 소화되는 기관이야. 그래서 입에 있는 자, 입에서 나오는 침에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녹말을 몇 당으로 만듭니다. 자, 이 아밀레이스는요, 녹말이 다당류야. 당이 쭉 이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당들이 쭉 이어져 있는 걸 이당류, 몇 당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사슬의 녹말을 자, 당 2개짜리 엿당으로 만드는데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는 이유는 녹말은 단맛이 없어. 하지만 엿당은 단맛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엿당으로 지금 분해되고 있는 거야. 다음 위는 단백질이 처음 소화되는 기관으로 단백질 분해하게 됩니다. 이때 위액에 염산이라는 놈이 있는데 강한 산소로 살균 작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에 섞여 들어온 세균들이 여기서 대부분 다 염산에서 죽어. 얘는 소화효소는 아닌데 펩신의 작용을 돋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소화효소는 펩신이라는 물질이에요. 펩신. 자,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염산이 펩시노젠이라는 물질을 펩신으로 활성화시키면 단백질이 펩톤, 중간 단계 단백질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판에선 펩톤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단백질의 분해에서는 펩신이고 중간 단계 단백질이 된다? 좀 끊어진다? 이렇게 연상하신대요. 단백질이 긴 사슬인데 이걸 이렇게 끊어서 펩톤, 중간 단계의 단백질로 만든다. 설명상 펩톤을 집어넣었으니까 자, 외우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돼요. 펩톤은. 소장은 이자액, 쓸개즙, 소장의 소화효소에 의해 녹말 단백질, 지방이 최종 분해되는 곳이고요. 이자액은 아밀레이스, 녹말. 자, 이자액, 소화효소, 아밀레이스. 트립신, 단백질 분해효소, 라이페이스, 지방 분해효소. 그래서 이자액은 세 가지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하는 분해효소를 내보내고요. 쓸개즙은 지방 소화를 돕고 소화효소는 아니고요. 지방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게 하고요. 소장의 소화효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소화효소가 있어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있다. 자, 다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총정리해놨어. 자, 여기 나오는 그림들은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지금 앞에 내용들을 선생님이 일부러 총정리해놨으니까 자, 수십만 개의 별을 치고요. 자, 이걸 하나하나 옮겨 적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소화효소부터 먼저 보자. 입에서는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 자, 위에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 다음 이자에겐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녹말, 단백질, 지방 3대 원소 모두 분해하는 요소를 내고요. 쓸개즙은 소화효소 아니다. 자, 12장으로 분비되고 지방소를 돕는다. 앞에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야. 소장은 엿당은 이 말테이스에서 포도당이 되고, 자, 펩톤이 펩티데이스에서 아미노산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 보면 입에서 녹말이 아밀레이스,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에서 엿당이 된다. 자, 엿을 먹으면 엿을 입에 넣으면 녹아요. 녹아엿. 이렇게 온다. 녹아엿. 자, 이제 위는 단백질이 처음 분해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펩신에서 펩톤이 된다. 중간 단계 단백질이 된다. 긴 사슬의 단백질이 자, 짧은 사슬의 중간 단계 단백질이 된다. 자, 이때 펩톤은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돼요. 다음 이자액은 여기 자세히 보면요. 여기가 12장이에요. 12장. 12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소장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자액은 12장에서 분비되지만 작용은 소장에서 해요. 자, 우리가 이자 받으면서 살면 일 안 해도 되지? 신난다, 그지? 인생이 아트라. 이자 받으면서 살면 인생이 아트라. 이렇게요. 다시 녹아엿, 단트펩. 아까는 단페펩이었어. 이젠 단트펩. 지라지글. 이렇게요. 지라지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돼요. 지방이 이렇게 생겼어. 지방산과 글리세리드로 되어 있는데, 자, 요게 이렇게 분해되는 거야. 다음, 쓸개즙. 간에서 생성 12장 저장, 12장 분비, 소화효소는 아니고 지방소화를 돕는다. 쓸개 임시 저장됐을 뿐이다.
소장은 자, 엿당이 되면 말테이스에서 엿당이 포도당으로 연말포 이렇게 되는데 말테이스는 그냥 탄수화물 분해 요소 이렇게 요즘 나오고 있고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페페바 이렇게 오는데 펩티데이스도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은 체중산물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된다. 글리세리드. 대장은 소화는 안 되고요. 수분 흡수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노가엿, 단페펩, 노가엿, 단트펩, 지라직을 이렇게 외우면 된다. 이 정도만 외워두면 돼. 자, 선생님, 아밀레이스 녹말 분해에서 나왔는데 왜 또 나와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꿀떡 삼킬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럼 소화가 안 되고 넘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단백질은 마찬가지야. 단백질 분해도, 자, 위에서 하지만 소장에서도 분해해야 돼요. 먹은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래서 다시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선생님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이것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림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녹말은 입에서 아밀레이스에서 엿당이 된다. 자, 미처 소화되지 못한 건 12장 이자에게 12장의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이 된다. 이 만들어진 엿당은 소장의 탄수화물 분해 효소에 의해서 최종산물이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기억하고요. 다음 단백질은 입에서 소화 안 되고요. 위에서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중간 단계 단백질이 냈다가 자, 다시 12장 이자에게 트립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또 분해되고요. 소장의 단백질 소화 효소에 의해서 결국은 아미노산으로 바뀐다. 이렇게 최종산물. 다음 지방. 자, 지방 모양을 한번 보세요. 여기 지방이에요. 자, 입이나 위에선 소화가 안 되고요. 이자에게 들어있는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소장에서 분해돼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된다. 자, 이렇게 분해된 거야. 자, 이 파트를 완벽하게 좀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자, 화면을 정지시키고 잠시 필기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야. 알았지? 선생님 정리해놨으니까 이대로 외우세요. 외우지 않고 문제 못 풀어. 다음 영양소의 흡수입니다. 최종산물은 소장에서 흡수되는데 자, 수용성 영양소는요. 자, 일단 봅시다. 여기 보면요. 소장에 이렇게 주름이 많아요. 표면적이. 그 다음에 이렇게 털처럼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융털. 이렇게 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융털을 요거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자, 가운데에 암주관이 있어. 까맣게 칠해놓은 부분이죠. 암주관은 지용성 영양소, 물에 잘 녹지 않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를 흡수하고 다음 모세혈관은 암주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혈관인데 이 모세혈관은 수용성 영양소, 물에 잘 녹는 것,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들을 흡수한다. 다음 소장 안쪽은 주름이 많아요. 주름 표면에 융털이한 돌기가 있어서 표면적을 굉장히 넓혀줍니다. 그래서 영양소 흡수를 효율적으로 만든다. 자, 그래서 만약 이렇게 돼 있는 것과 이렇게 돼 있는 것과 펼쳐놓으면 얘는 표면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얘는 펼쳐놓으면 훨씬 더 표면적이 넓어요. 표면의 면적이 표면적이다. 다음 참고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소장의 융털의 상피세포로 흡수된 후 상피세포를 통과하면서 다시 지방으로 합성된대. 다시 보자. 지방산 두 분자와 모노글리세리드가 이렇게 분해됐어. 요 분해된 게 상피세포를 통과하면서 소장 융털의 상피세포를 통과하면서 다시 합성돼. 그래서 요 상태로 운반해 주는 거야. 자, 어렵게 나올 땐 요까지 나온다. 다음, 그럼 영양소 이동을 한번 보자. 지용성 영양소는 암주관을 통해서 흡수돼서 심장, 온몸으로 가고요. 다음,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으로 흡수돼서 간을 거쳐서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가게 된다. 오케이. 다음, 대장은 소화액 분비는 하지 않지만 주로 물을 흡수하고요. 수분이 빠져나간 찌꺼기는 항문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간다. 자, 여기까지가 소화입니다. 자, 소화의 과정 기억해 놓고요. 소화 과정 글로 한번 보고 암기하고 자,
꼭 암기해야 될 것들 있죠? 각각 효소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암기해야 되고요. 소장에서 이자 X계즉 소장의 소화효소 기억해 놓고 바로 요걸로 다 암기하면 된다. 한 번에 자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다 적어서 암기. 다음 다시 이걸로 암기한다. 각 영양소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체크. 다음 자 소장에서 흡수되는 거 모세혈관 암주간 요거 외워야 돼. 반드시 외워야 된다. 됐지? 다음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도 암기해놔야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번 시간은 순환에 대한 요점 정리다. 이 그림 하나만 외우면 순환에 관한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 자, 봅시다. 순환. 자, 선생님이 순환에 관한, 심장에 관한 그림을 계략대로 그려놨어. 물론 현재 우리가 실제 심장의 모형과는 좀 틀려. 자, 보자. 사람은 자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을 가지고 있는 이심방, 이심실의 구조가 되어 있다. 자, 이때 보면 자 우리가 오른편에 있는데 얘는 좌측이고 왼편에 있는데 얘는 우측이란 말이야. 자, 얘 심장이 있다고 진짜 심방, 심실, 심방, 심실. 얘 몸에서는 여기가 왼쪽이고 얘가 오른쪽이란 말이야. 얘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 왼쪽 그대로 우리가 얘를 바라보는 거예요. 상대편을 그 상태로 표시한 거야. 다음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자 이번 개정판에서는 바뀌어서 나오지는 않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동맥혈은 앞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예요. 동맥혈은 산소가 많은 피고요. 이산화탄소는 적어요. 다음에 정맥혈은 산소가 적은 피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많고요. 동맥혈, 정맥혈을 좀 구분해서 할 거예요. 물론 이번 교과 과정은 나오지 않지만 좀 기억해 놔야 됩니다. 문제 풀 때. 자, 봅시다. 좌심방, 좌심실. 심방보다 심실의 벽이 훨씬 더 두꺼워요. 왜냐하면 이 심실은 자,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야 돼요. 온몸으로 혈액을 쭉 내보내야 되니까 자, 벽이 두꺼워야 되고요. 심방은 자,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자, 대로 두껍지 않아도 돼. 심시장 더 두껍다. 다음 얘네가 혈액을 어떻게 순환하냐면 좌심방이 수축을 하게 되면 피가 이쪽으로 쭉 가요. 자, 이때 판막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판막은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 정맥에 존재합니다.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 준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우리가 여기 문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지나갈 때는 문이 열려. 이렇게 열릴 거야. 그런데 만일 반대로 오려고 한다. 반대로 오려고 하면 문이 닫혀버려. 열리지 않아.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판막은. 그럼 이렇게는 열리는데 이렇게 하려면 탁 닫혀버리는 것이.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이쪽 방향으로만 자, 혈액이 흐르도록 해주는 게 판막이다. 판막은 자, 어디 존재하냐면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 정맥. 역할은 혈액 역류 방지해준다. 다음 혈관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혈관 이름 자 대동맥, 폐정맥. 자, 좌심방이 연결되어 있는 게 폐정맥, 좌심실이 연결된 게 대동맥이야. 다음 자 우심방에 연결되는 게 대정맥. 선생님이 정맥혈은 자 녹색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우심실에 연결된 게 폐동맥.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폐정맥, 폐동맥은 다 산소가 적은 피입니다. 다음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폐정맥. 여기는 산소가 많은 피야. 그래서 좌측에 연결된 거 다 산소가 많은 피, 우측에 연결된 건 산소가 적은 피다. 자, 한번 가보자. 자, 좌심실이 수축을 하면 대동맥을 타고 쭉 가서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에 산소를 건네다 줍니다. 자, 그 다음 조직세포에서 호흡결과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자 이렇게 받아들여서 대정맥을 거쳐서 우심방으로 들어오면 이게
체순환이 완성이 되는 거야. 몸을 순환한다 해서 체순환. 자, 그래서 여기는 체순환. 됐지? 체순환. 다음. 자, 이번에는 정맥혈이 됐지? 피가 산소가 적은 피. 그래서 우심실로 들어와. 판막이 이쪽으로만 열리니까. 그 다음에 얘가 수축하면 이쪽으로 쭉 가게 돼. 폐동맥을 거쳐서 폐의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나가버립니다. 이산화탄소 밖으로 나갔어요. 다음. 자, 폐포에서 산소가 들어옵니다. 모세혈관으로 들어와서, 자, 대폐정맥을 거쳐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돼. 요 과정이 폐순환이다. 이렇게 해서 암기해놔야 돼. 체순환, 폐순환. 다시 체순환 가자. 좌심실,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산소 건네다 주고 이산화탄소 받아와서 쭉 들어와서 대정맥, 우심방까지 온다.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와서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거쳐서 폐폐에서 기체 교환한 다음에 자, 폐정맥으로. 자, 온몸으로 나가는 건 대자가 붙어 대동맥. 그리고 온몸에서 돌아오는 건 대자가 붙어 대정맥. 폐로 들어가는 건 폐자가 붙어 폐동맥. 보내는 건 동맥. 그 다음에 폐에서 들어온 거 폐정맥. 나가는 거 동맥. 들어오는 거 정맥. 몸에 연결된 거 여기하고 여기 대자가 붙이면 되고, 폐에 연결된 거 좌심방과 우심실. 이렇게 되면 된다. 그래서 외울 때는 방실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심방이고 여기 심실이야. 그러면 심방이 수축하면 심실이 이완돼. 심실이 수축하면 혈액이 쭉 돌아서 심방이 이완돼. 그래서 얘가 궁짝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한다. 오케이. 자, 이걸 실제 심장 그림으로 또 외우셔야 돼요. 자, 다시 가봅시다. 좌심실, 산소가 많은 피죠. 그 다음, 자, 판막을 거쳐서 대동맥을 거쳐서 동맥혈이 돼서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를 건네다 주고, 자,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 가져와서 다시 쭉 되돌아와서 우심방까지 들어옵니다. 선생님 왜 두 개예요? 좌측 위치에서 들어오는 거야. 여기까지가 체순환이다. 됐지? 다음, 이제 우심실을 거쳐서, 자, 폐동맥, 정맥혈이죠. 산소가 적은 피. 그 다음에 폐의 폐포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밖으로 내보내고요. 뭘 가져온다? 그렇지. 자,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를 가져와서 쭉 들어와서 좌심방까지. 폐정맥, 좌심방까지. 자, 조심할 건, 자, 동맥이라고 해서 무조건 동맥혈, 산소가 많은 피가 아니야. 얘는 정맥혈이에요. 자, 정맥혈을 가리키는 학교도 있고, 안 가리키는 학교도 있으니까, 일단 좌측에 연결된 혈관들은 산소가 많은 피, 우측에 연결된 건 산소가 적은 피. 이렇게 해서 암기해주면 된다. 자, 이제 요 그림, 자,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따라서 그려서 안 보고 그릴 수 있도록 혈관 이름까지 꼭 외워야 돼. 다음, 실제 심장 그림에서 찾아서, 자, 심실, 심방, 그 다음에 동맥들, 정맥, 동맥 이름들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자, 오늘은 심장과 혈관 내용들을 다시 싹 정리할 거야. 자, 보자. 순환계, 물질의 운반을 담당한다. 자, 순환계는 물질의 운반 기능을 담당하고, 심장, 혈관, 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중호문의 크기의 기관이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순환시켜요. 심장박동은 심실, 심방 심실이 이완되면, 자, 이완은 이렇게 퍼지는 거야. 혈액이 심방과 심실로 들어와요. 자, 이렇게 이완되면서 혈액이 가득 찬 다음에 꽉 짜야 돼, 그지? 자, 이완됐다가 꽉 짜면 심방이 수축되면 심실로 혈액이 이동해.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심방이 먼저 혈액을 받아들인 다음에 쭉 짜면 심실이 이완돼. 심실로 간 게 꽉 짜지면 온몸을 쭉 돈 다음에 심방으로 둥짝 이렇게 되겠지?
자, 심실이 수축해서 혈액이 심실에서 동맥으로 나가면서 다시 심방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사람은 이심방, 이심실이에요.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 판막이 있어서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준다. 자, 앞단원에 선생님이 심장의 요점을 정리해서 해놨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자, 사람은 이심방, 이심실. 자심방, 자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 판막이 있다. 심방은 심장에서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정맥과 연결되어 있어요. 심실은 혈액을 심장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동맥과 연결되어 있고, 심방보다 두껍고 탄성력이 높다. 강한 수축을 해야 돼서 그렇고요. 판막은 요쪽은 가지만 요쪽은 못 돈다. 기억하고, 판막은 혈액 역류 방지, 심장에서 혈액이 한 방으로 흐르도록 해주고요. 심방, 심실, 동맥 쪽으로만 가게. 반대로 뭐다?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 정맥에 있다. 자, 심방, 우심방은 온몸을 돌고 들어온 혈액이, 우심방은 온몸을 돌고 들어온 혈액이 들어온 것이고, 자, 혈액을 우심실로 보냅니다. 자심방은 폐에서 들어온 거야. 그래서 폐에서 혈액이 들어오는 것이고, 폐정맥과 연결되어 있고요. 폐정맥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우심실은 혈액을 폐로 내보내는 곳, 자심실은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내는 곳. 자, 다시 정리하자. 가보자. 항상 이 파트는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야 돼요. 자, 좌심실이 수축하면, 자, 동맥혈, 산소가 많은 피예요. 산소가 많은 피. 수축하면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의 모세혈관에 뭘 건네줘? 산소를 건네다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가져와서 동맥혈이 된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대정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체순환이 완성되는 겁니다. 체순환은 자, 산소가 많은 피에서 산소가 적은 피가 돼요. 다음 우심실로 들어와서 폐동맥을 거쳐가지고 폐의 폐포로 갑니다. 그러면 자, 폐의 폐포로 가면 자, 이게 잘생긴 선생님 모습이에요. 이렇게 생겼어. 폐의 폐포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내보내. 그러면 자,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 대신 산소가 와요. 산소는 이렇게 들어오겠네, 그지? 와서 자, 어디로 가느냐? 자, 여기로 가야지. 여기. 폐정맥. 폐정맥은 따라서 동맥혈이야. 자, 이렇게 순환하게 된다. 다시. 그래서 요 그림 뒤에서 반복할 거니까 또 한번 외워두고 요점 정리도 해놨어요. 다음 봅시다. 혈관. 자, 혈관의 종류와 특징.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으로 심실과 연결되어 있고요. 혈관벽이 두껍고 탄성력이 커. 왜냐하면 동맥은 온몸에 혈액을 보내야 되니까 압력이 굉장히 세다고. 그래 두꺼워야 돼. 그리고 피부 깊숙이 있어. 몸속 깊숙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혈관을 보면 파란색 혈관들이 있어요. 이건 정맥이야. 동맥은 몸속 깊숙이 있기 때문에 잘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칼을 살짝 비면 피가 조금 나오다 말지 혈압이 낮아서 그래. 근데 많이 동맥이 잘리면 피가 쭉 솟구쳐 나올 거야. 그래서 주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손을 그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맥이 잘려. 안 죽어, 잘. 그러니까 깊숙이 자르다 보니까 아파서 주저하게 된다고. 그걸 주저흔이라고 해. 자, 그래서 동맥까지 자르면 죽을 수는 있어요. 절대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쉽게 죽는 방법 가르쳐 줄게.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동맥에 보내지면 모세혈관에 얇은 세포막을 한 겹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 세포들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와 물질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맥으로 되돌아오는데 판막이 존재해. 왜냐하면 혈압이 낮아져서 자, 혈액이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맥은 혈압이 0 이하로 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얘를 고속도로, 초고속도로, 얘는 골목길, 얘는 보통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 고속도로, 자, 일반도로, 그 다음에 여기는 골목길.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으로 동맥보다 혈관벽이 얇고 탄성력이 작습니다. 몸 표면에 분포하고 파랗게 보여요. 곳곳에 판막이 존재하고 혈액 역류 방지하게 됩니다. 판막은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데 온몸이 그물처럼 수축돼 퍼져 있고요. 한 겹의 얇은 세포로 되어 있어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걸 외워야 돼. 그림을 외워서 여기 혈관벽의 두께, 혈류, 속도 이런 것들을 외울 건데 이렇게 글자로만 외워놓으면 까먹어. 그러니까 그림 자체로 외워도 가보자. 자, 심실이 수축할 때마다 혈압이 높아져. 그 다음에 이완되면 낮아져. 굼, 굼, 수축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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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축이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게 맥박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혈압이 상승하는 건 수축, 혈압이 하강하면 이완. 그러면서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혈압이 낮아져서 정맥에서는 혈압이 0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막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래서 혈압의 세기는 동맥이 제일 세고 그 다음 모세혈관, 정맥이야. 그래서 혈압의 세기는 동맥, 모세혈관, 정맥이다. 기억해놓고 다음 혈류 속도. 자, 심실이 수축할 때마다 빨라지죠. 굼, 굼, 굼 그러면서 멀어지면 느려지고요. 이 골목길 모세혈관에서 혈류 속도가 제일 느려. 그 다음에 다시 국도로 오면 빨라진다 연상하시면 돼요. 고속도로, 그 다음에 골목길,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혈관벽의 두께는요. 앞에서 했죠. 동맥이 제일 두껍고요. 여기 봅시다. 동맥이 제일 두껍고 그 다음 정맥, 그 다음 모세혈관이야. 다음 자, 다시 봅시다. 이번에는 혈관의 총 단면적이야. 혈관의 총 단면적은 골목길이 제일 커요. 제일 단면적이 커. 그 다음에 국도, 그 다음에 자 고속도로. 자, 정리하자. 다시 이 그래프 반드시 외워야 돼. 그대로 외워줘. 가면 혈관벽의 혈압의 세기는 동맥, 모세혈관, 정맥. 그 다음에 혈관벽의 두께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 다음에 혈류 속도는 동맥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정맥, 고속도로, 국도, 그 다음에 골목길. 총 단면적은 골목길이 제일 크네, 그지? 그 다음에 정맥, 동맥. 자, 오늘은 혈액을 할 겁니다. 혈액의 구성. 자,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나뉩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피를 뽑아. 그래서 원심불교하고 돌려. 그럼 혈구와 혈장을 나누죠. 아래에 자 세포 성분은 혈구, 위쪽은 혈장이야. 다시 봅시다. 그럼 혈장이 55% 액체 성분이고 혈구는 45% 세포 성분이다. 혈장의 대부분은 90%가 물이고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를 포함하고 있다. 기능은 영양소, 노폐물, 이산화탄소 등을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 혈구는 혈장에 실려서 온몸으로 이동합니다. 자,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세 가지 혈구가 있어요. 자, 적혈구는 자 도넛을 꽉 눌러놓은 것 같아.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형이고요. 붉은색이 띱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보면 붉은색이 되죠. 핵이 없어요. 산소 운반을 주고요. 헤모글로빈 성분이 있고 혈액 관찰 시 가장 많이 발견되고 결핍 시 빈혈이 생겨요. 자, 백혈구는 아메바형이야.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세균이 들어오면 자 위쪽을 뻗어가지고 이렇게 잡아먹어버려. 식균 작용을 해. 중요하다. 얘는 핵이 있어요. 적혈구는 핵이 없는데 핵이 있는 유일한 혈구는 적혈구뿐이다. 혈구 중 가장 크고요. 세균 감염 시 백혈구 숫자가 증가하고 기능도 많아져요. 혈소판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혈구 중 가장 작아. 핵이 없어. 부족하면 혈액 응고가 늦어지고요. 그래서 자 이거 외우자. 혈구수. 혈구수는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백혈구가 제일 적다. 크기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아, 여기 자세히 보면 둘이 반대야. 여기 위치 바뀌어 있지? 아니네. 적혈구, 백혈구가 여기로 오죠. 미안해요. 백혈구가 맨 앞으로 왔다, 그지? 크기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자, 혈구수는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백혈구 위치만 바뀌어 있다. 됐지? 자, 우리가 모형으로 보면 얘 가운데 오목한 도넛 모양은 적혈구. 자, 얘는 백혈구, 얘는 혈소판. 오케이. 자, 혈액의 기능도 좀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운반. 자,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받아와서 운반해준다. 운반 역할. 체온 조절. 온몸에 열 전달해서 체온 유지한다. 우리 자 물고기의 지느러미 부분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혈액이 이렇게 흐르는 게 보여요. 이게 만약 혈액이 흐르지 않으면 여기 체온 떨어져가지고 여기 얼어버려. 방어작용. 출혈 시 혈액 응고한다. 혈소판.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는다. 백혈구. 다음에 헤모글로빈은 HB 이렇게 표시하는데
혈액을 붉게 보이게 하고 철을 포함해 몸의 구석구석 산소를 운반해준다. 그래서 자, 우리가 폐에 가면 산소가 많아. 폐, 폐포에. 그러면 산소가 결합해. 그 다음에 조직세포로 가면 주변에 산소가 적으니까 산소를 내어줘. 이건 조직세포라는 뜻이야. 세포에서는 산소를 내어준다. 다시 이번에는 혈액의 순환이다. 가보자. 좌심실을 거쳐서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와 영양소를 건네다 주고 붉은색은 산소가 많은 피란 뜻이야.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와서 자, 쭉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까지 들어온다. 이게 최순환. 자, 요점 정리해서도 한번 해놨고요. 여기서 다시 정리하는 거야. 다음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서 폐동맥을 거쳐서 폐의 폐포에서 모세혈관은 몸 안쪽이고 폐포는 몸 바깥이야. 폐의 폐포를 통해서 몸 밖으로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거야. 그러면 산소가 다시 모세혈관으로 들어와. 그러면서 대정맥, 좌심방까지 들어온다. 이게 폐순환. 자, 이건 모형이고 다시 실제 심장 그림에서 가자. 자, 좌심실을 거쳐서 대동맥, 그 다음에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 영양분 건네다 주고, 자,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 노폐물 받아서 이쪽으로 쭉 우심방까지 오는 거, 이게 최순환. 그래서 최순환은 산소가 많은 피, 동맥혈에서 산소가 적은 피, 정맥혈이 된다. 다시 우심실로 들어와서 폐동맥을 거쳐서 폐의 폐포에서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이산화탄소 받아와서 다시 모세혈관에 들어와서 좌심방까지 들어오는 게 폐순환. 이거 폐순환. 폐순환은 산소가 적은 피가 됐다가 산소가 많은 피로 되는 거야. 다시 이번엔 글자로 정리하자. 자, 좌심실 최순환이지. 좌심실,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산소 건네다 주고 뭘 가져온다고? 그렇지. 이산화탄소 가져와. 조직세포에서. 그래서 우심방까지. 최순환. 우심실로 들어와서 자, 외호흡. 내호흡, 외호흡은 현재 생략돼 있으니까 빠졌으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이산화탄소 내보내고요. 산소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좌심방까지 들어와요. 이게 폐순환. 다시 좌심실 연결. 이렇게 된다. 다음. 다시 이 그림에서도 찾아야 돼. 그림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 여러 가지 그림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거야. 좌심실, 자,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거쳐서 자, 온몸의 모세혈관에다가 산소 건네다 주고 자, 이산화탄소 가져와서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 가져와서 우심방까지 들어오는 과정. 최순환. 다시 글자로 가자. 최순환. 좌심실 대동맥을 거쳐서 산소 건네다 주고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이산화탄소 가져와서 대정맥 우심방까지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우심실 연결될 거야. 그치? 그러면 그림에서 가자. 우심실 폐동맥 폐폐포에서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폐포로 폐폐포에서 산소 가져와 모세혈관 가져와서 좌심방까지 들어오면 되죠. 이게 폐순환. 다시 그러면 폐순환 과정 보자. 폐순환은 우심실 폐동맥 폐폐포에서 이산화탄소 내어주고 뭘 가져온다고? 그렇지. 산소 가져와서 폐폐포 폐정맥 좌심방. 그래서 다시 좌심실로 이렇게 간다. 자, 물론 자, 우리는 지금 동맥혈 정맥혈을 좀 구분할 거예요. 자, 동맥혈 산소 풍부 선홍색 대동맥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이 연결되어 있고요. 정맥혈 산소가 적은 피 암적색 대정맥 폐동맥 우심방 우심실에. 그래서 좌측에 연결된 건 모두 동맥혈 산소가 많은 피, 우측에 연결된 건 모두 정맥혈 산소가 적은 피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순환까지 마무리했네요. 자, 필요한 것들 꼭 암기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